시 쓰는 사람이라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뭐 굉장히 많아요. 80은 안 됐어도 80 가까운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안내준 그 친구가 모건대학 그 정문 앞에서 나를 딱 실어가지고 여기까지 태워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옛날부터 이름을 알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인데 참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기분 얘기하는 거고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골목길에서 그 60대 할아버지 이렇게 그게 구타하고 묻지마 폭행을 한 그 사람도 다른 것보다도 그게 자기 감정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이코든지 뭐든지 하여튼 어쨌든 감정 처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그 80%가 감정에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나도 그렇지만은 우리 집안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무슨 동아리나 모임에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서로 논의하고 배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한 적이 없을 거예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가,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막 슬플 때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행복을 좌우하는 그 비율이 10개 중에 8개가 감정인데 오로지 사람들은 이 8개는 그냥 집어치고 이 3개, 이 2개, 이 물질, 아는 거, 지식 이것만 가지고서 자꾸 따지니까 우리가 여지없이 불행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한국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행복 지수가 많이 낮다고 그래요. 특히 초중등학생한테 물어보면 OECD 국가 중에 옛날 통계이긴 아닙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예?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왜 그럴까요? 예? 학교 일이 고달프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경쟁하니까 경쟁하고 상대적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작년에 아파트 값이 뭐 배로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값 올라간 건 누가 받는 거야?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는지?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얘기하면은 라떼라고 그러지요. 라떼라고. 라떼는 그랬다. 제일 듣기 싫다고 젊은 친구들이 그러는데 옛날에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바라보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젊은이들이 지금 풀이 팍 죽고 칼띠가 없고 이런 걸 보면 나는 되게 마음이 아파요.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나는 젊은 시절로 젊은 사람 때 살면서 나는요 어떤 젊은 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헝그리하고 앵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의 특성은 여러분 그 둘 중에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때는요 헝그리하고 앵그리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은 둘은 나눠져서 하나는 헝그리는 자기의 신분 상승, 자기 어떤 것을 개선하고 노력해서 내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 헝그리. 그다음에 앵그리는 사회적이고 이게 사람 넓게 봐서 어떤 집단이나 국가나 이런 데 대해서 잘못되는 것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제 자기 건 접고 그쪽으로 막 나가서 뭐 예를 들면 운동권이라든가 참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앵그리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헝그리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연합부터 선생을 했기 때문에 뭐 나가서 데모하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수능적으로 조금 봉급 타서 내가 처음에 64년도 여러분들은 그때 생기지 않았을 때야. 어디 있었나? 64년 때 여러분 어디 있었나? 저 우주에 있었나? 어쨌든 어디 있었었어. 진짜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만난 게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야. 64년도에 선생할 때 1,000원짜리 돈 4개 받았어요.
봉급이 한 달 봉급이. 내가 아까 친구들한테 이걸 2개 샀어요. 2개. 어디 가면 이런 걸 사줘야 되는 거야. 어? 하나라도 너들 여러분들 보고 사라는 게 아니고 어디 가면 사줘야 되는 거예요. 어? 조금 사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뻐하는 젊은 여자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주려고 그래요. 하나씩 2개 이렇게 하나씩 나눠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1,000원인데 이 1,000원짜리 4개 받았어요. 한 달 봉급이. 한 달 내내 이러면 이 1,000원짜리 이거 살 수 있는 돈 4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4개 사면 한 달 봉급이 끝나는 거야.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정말로 참 어렵게 살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좀 배 안 고프고 내 자신이 좋아지고 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소원을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내 최근에 알았는데 나 늙었잖아요. 그 서울 작년부터 내가 시인협 회장이니까 서울 이제 강연도 많이 가고 뭐 서울시청에서 뭐 녹화 같은 거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때 그때 이제 출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강연하는 자리였는데 그 옆에 건물에서 박노해라는 사람이 사진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박노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요. 그 80년대에 그 노동운동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나하고는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헝그리보다는 앵그리 쪽에 서 있던 사람이고 이름도 본래 이름은 박기평이에요. 그 사람 본래 이름이 박기평인데 노동해방에서 따갖고 노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김지아 선생 혹시 아나 모르겠다? 김지아도 본래 이름은 김영일이에요. 나보다는 한 2~3살 위인데 김영일이에요. 그런데 지하다방, 레지스탕스 뭐 이런 걸 떠올려서 자기 이름을 김영일을 버리고 김지하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박기평 씨도 박기평을 버리고 박노해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이제 그 약간 그 진보 성향이 있는 대통령이 있을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해줬대요. 당신이 그 감옥 생활했던 거 이런 것을 국가에서 잘못했으니까 그걸 날짜로 쳐서 얼마를 주겠다. 그래갖고 상당 액수를 줬대. 근데 이 박노해가 나한테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걸 안 받은 거야. 그 변이 뭐냐? 나는 과거를 팔아서 미래와 현재를 안일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의인한 사람을 본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시회를 보고 박노해를 많이 칭찬하는 그 사인을 거기다 글을 써주고 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올 봄인가 작년 12월인가 편찬에서 나온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많이 팔렸는데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거기다가도 내가 이 박노해 씨 이런 얘기를 내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하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국내에서 이제 자기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필름 카메라, 아주 구닥다리 카메라 그걸 사가지고 메고 외국 여행을 가가지고 저 네팔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태국이나 인도 뭐 이런데 스리랑카 이런데 가갖고 오지에서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습을 사진을 찍어다가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흑백입니다. 여러분 동주 영화 봤죠? 동주도 흑백이에요. 어쨌든 그걸 내가 보면서 야, 이 사람 훌륭하다. 그래서 거기다 내가 주소를 적어놓고 왔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나한테 아침마다 아니면 이 하루 걸러서 메시지가 와요. 이제 박노해 자기 생각을 써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라는 제목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첫째, 군인이 나약하면 망합니다. 긍정하죠? 내 얘기가 아니에요. 박노해 씨 얘기예요. 둘째, 젊은이가 고개 숙이면 망합니다. 젊은이가 고개 숙여져서 할 일도 없고 그냥 의욕상실하면 망합니다. 정치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성이 오만해지고 돈 따지고 이렇게 버티면 망합니다. 지성,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고 자꾸 내려가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론이 거짓을 말하면 망합니다.
정치가 부패하면 망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 군인이 나약해지면 망합니다. 젊은이가 고개 숙이면 망합니다. 지성이 오만해지면 망합니다. 지성은 겸손해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가 부패하면 망합니다. 언론이 거짓을 말하면 망합니다. 나 이런 걸 박희영 씨한테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야 이게 오늘날 상당히 맞지 않나. 다른 건 그만두고 우리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이는 지금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없는 희망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힘이 있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대신할 수도 없고. 여러분 나 죽겠는데 힘내라고 그러면 더 성경이 난다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서로 이렇게 부추기면서 어쨌든 갈 때까지 가봐야 돼요.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유퀴즈 언더 블록에서 나와서 성공한 게 아니고 책이 많이 팔려서 성공한 게 아니고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내가 되고 싶었던 내가 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엔젤로 더코스 교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이 성공의 인지하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얘기를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들도 그 책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RIT 그릿 GRIT 엔젤러 더코스 미국의 심리학자 교수인데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나는 그 책 끝까지는 안 읽었어요. 앞에 총론을 봤어요. 뒤에는 실천 방안 같은 것이 있어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릿을 높이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을 어떻게 해서 높이는가,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뒤에 있어요. 나는 높일 것도 없어요. 이제 가망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끝까지 읽어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되고 싶은 사람이 늙어서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16살 때 씻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오늘도 씻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 열고 내가 쓴 시 원고, 이미 나간 것은 그렇지만은 안 나간 원고, 나는 계속 컴퓨터에 탑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고를 점검하는 거,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다시 한번 원고를 보는 것,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안 말려요. 그리고 나는요 진짜 책을 열심히 냅니다. 나처럼 책을 열심히 내고 나처럼 메모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자화자찬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학력이 짧아가지고 학교를 많이 안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교 졸업생이 어디 학교 졸업생인지 아세요? 학교 제일 나와갖고 공부 졸업하면 공부 제일 안 하는 졸업생이 있는 학교,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학은 쟤네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공부 안 해요. 거꾸로 가도 1등이니까. 이 서울대학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집에는 서울대학이 많은데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우리 애들들 이렇게 보면요, 사위든 아들이든 며느리든 딸이든 이렇게 보면요, 서울대학 나온 애보다는 서울대학이 아닌 나온 애가 훨씬 인간적이야.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까칠해진 사람이 돼버려. 본래가 안 그랬는데. 여러분, 서울대 안 들어가기 잘했어. 못됐어. 주들만 다 잘났다고 그러고 말이죠. 오만 방자한 게 서울대학이에요. 제일 그 중요한 건요, 끝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언제나 공부하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당신이 읽던 책에서 이제 어디 히랍 유태 사람들의 경전에서 이제 따온 말이겠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게 추기경 말씀이에요. 지금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에 추기경이 있었던 분. 나는 그분이 한국의 성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기독교 신자이고 신교이고 천주교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이 성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 신문에서 글 써달라고 해서 추도시를 썼어요. 그때 바로. 내가 좋아하니까 울고 싶은 마음으로 추도시를 썼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제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이게 일본 사람 얘기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말이죠.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시타 고노스케. 그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집안이 아버지가 그 부도 파산이 돼갖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완전히 뒤집혀서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나온 아이가 5학년 때부터 남의 집에 가서 고용살이를 했어요. 자전거 펑크 떼우고 뭐 일본에는 화로가 많이 팔리는가 봐요.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아니니까 화로 가게에서 화로 장수하고 뭐 이런 걸 다니면서 5학년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19, 20살 때 조그마한 회사를 차려갖고 나중에 큰 일본에서 제일 큰 회사를 차려서 90 넘도록 살았어요. 90살이 넘도록 살았어요. 회사 직원이 2만 명인 그런 회사의 회장 노릇을 했대요. 말년에 그 회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사시고 이렇게 성공하셨느냐. 그러니까 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축복을 받았다. 근데 이게 마스시타 고노스케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는 집이 가난한 축복을 받았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집이 가난한 건 메이저예요, 마이너예요? 마이너죠. 그러면 이 메이저인 사람, 마이너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메이저가 돼야죠. 어떤 사람이 돼야죠? 돈 많은 사람이 되죠. 그러면 돈 많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됐어요. 2만 명 거느리는 회사의 회장이 됐어요. 자기는 무식한 축복, 학교를 안 다닌 축복을 받았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다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한테 모든 것에서 언제나 공부를 하고 책 읽고 베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나오면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보다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애매한 서울대학 내가 끄댕이 잡는 거야.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고 약한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령을 하고 뭐 그 줄넘기도 하고 냉수 마취를 해가지고 90 넘도록 잘 살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이너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결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결핍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오스카상을 받은 윤여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그 사람 마이너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이들 둘을 먹여 살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 그래서 윤여정 씨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연기가 가장 좋은 연기냐니까 배고플 때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연기가 더 진짜 연기였단 말이죠. 여러분 미나리 봤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나리 본 사람. 어쨌든 여러분 그 끝에 가서 좋아지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지금 여러분 좀 힘들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좀 초치는 소리 말으라고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그 김예원이라고 어제 그제 화요일 날 부산 가서 만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삼수했나 재수했나 하고서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꾀죄죄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선배 교사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응? 자기 하는 거 갖다 주고서 김 선생 이것도 좀 해.
이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꽁꽁 참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 없을 것 같으죠? 있어요. 있다니까요. 직장에 나가면 갑질 있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은 부당하게 요구하고 부당하게 나의 노력이나 위치나 어떤 그런 체면을 이렇게 손상하게 하는 그런 일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든지 극복하거나 빠져나가거나 도망가거나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했잖아요. 지성이 오만해지면 안 된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아는 사람은 오만하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인도 내가 시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인 해줘야 내가 시인인데 여러분 내가 시인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시인이에요. 내가 얘기하죠. 시인은 두 가지 시인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자기가 시를 쓰는 시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독자들이 시인해줘야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단 내가 한국시인협회 회장인데 한국시인협회 회원 중에서도 독자가 시인해주는 시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뭘로 할 수 있냐면 책이 팔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현대 시단에서는요 책 팔리는 시인은 나밖에 없어요. 그 시인들이 막 나보고 욕한다니까. 너만 내 책 팔냐고. 그거는 내 탓이 아니에요. 내가 책 사달라고 했어요? 내가 책 가게를 다니면서 내가 세일했어요? 물론 이것도 세일은 세일이에요. 내 책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왔으니까 사인해달라고 갖고 왔잖아요. 응? 이렇게 이제 이 작가가 돌아다니면 책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 얘기 끝나면 저 인간 매우 궁금한데 나도 책 하나 사볼까? 그래서 살 수 있어요. 그런 게 한데 그렇긴 한데 내가 이제 책을 많이 내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하는 것은 내가 몫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책을 만든 건 출판사에서 했고 책을 산 것은 독자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습니까? 독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독자가 어떤 사람이냐? 손님입니다. 독자가 손님이고 내가 모셔야 될 고객이에요. 그러면 이 가게 주인은 영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독자한테 어떻게 될까요?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인도 가능하면 그 정성껏 끝까지 잘 써줘야 돼요. 나는 사인을 굉장히 길게 합니다. 50명 하는 것도 나는 상당히 한 사람한테 1분 아니에요. 3, 4분씩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써달라고 하는 시를 내가 써줍니다. 그렇게 해야 내 책을 안 팔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내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도 하나의 지성이라고 그러면요 오만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뭔가 좋아져서 남을 도와줄 그런 사람이 되면요 오만해지지 마시기 바라요. 아까 박노해 얘기를 했잖아요. 훌륭한 얘기예요. 지성이 오만해지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는요 지성들이 너무 오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대학교 교수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대학교 교수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나는 대학교 교수를 그렇게 얘기해. 쉬운 걸 어렵게 될수록 하는 사람이 대학교 교수라고. 여러분 저기 그 절간에 있는 아주 고승대덕 아주 훌륭한 스님들 절대로 이 설법을 어렵게 안 합니다. 그 어려운 불경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 스님 아주 쉽게 얘기해요. 돌아가셨지만은. 그리고 훌륭한 정의석 대주교 추기경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그 강론하실 때 아주 쉽게 하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그 설교를 아주 쉽게 하십니다. 법문이든 강론이든 설교든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러면 시인들도 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쉽게 써야 돼요. 나보고요 사람들이 나태주는 시 쉽게 쓴다고 말이죠. 시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자기네들이 쓰는 게 시가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시가 시입니까? 아무도 사주지 않는 가게가 가게입니까?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자기는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목에다 힘줘서 딱 시인이 어쩔래. 자기가 산꼭대기에 올라 앉아있으면서 올라와. 다 올라와. 안 올라오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명이
산 밑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사람이 산 위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1번 100명이 다 올라간다. 한 명이 내려온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한 명이 내려와야 돼요. 이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독자들이 지금 코로나 이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 안에다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시수 안에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을 집어넣어야 돼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걸 넣을 수는 없어요. 없지만은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같은 그런 요소를 집어서 줘야 된다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빵빵하게 지금 막 부풀어 올랐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화가 나고 지치고 막 그냥 불안하고 그냥 신경질 나고 그렇게 그래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냥 테레비만 들었다면 그냥 그것만 보잖아요. 나하고 나이가 같은 나 이름이 같은 나태주가 있는데 걔는 말이지 뭐 노래만 물론 불렀지 그냥 마이크 잡고 막 태권도에 싸서 말이죠. 그래갖고서는 내가 가끔 말이죠 이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해 보면 걔가 하도 많이 그 뉴스를 뿌려갖고 내가 동명이인으로 맨날 그냥 기생충으로 깔리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요즘은 내가 뉴키즈런도 불러 갔다 와갖고서는 내가 위에 있어요. 근데 머지않아서 또 기생충으로 깔릴 거야.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런 걸 보면서 속에 있는 그 울분과 답답한 감정을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80%가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말이죠. 약이에요. 약.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해요. 시 안에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을 넣는 그런 마음으로 시인들이 시를 써서 독자들한테 드려야 된다. 그래서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가망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또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내가 낸 책 중에요.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라는 책이요. 한 달 전에 나왔는데 그게 1000부씩 찍어갖고 10번 찍었어요. 10,000부 찍었어요. 한 달 만에. 그게 누가 한 일입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독자들이 한 거예요. 그 책이요. 엄청나게 커요. 이게 내가 10번 찍은 책이 두 권이 왔어. 10번째 찍은 책이 오늘 두 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려고 오자가 있어서 그거 고쳤나 보려고 내가 갖고 왔는데 이 책이에요. 이게 시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집이에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성경책 많고 무슨 사전만 하잖아요. 창편 소설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25,000원이에요. 책값 내가 저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5,000원인데 사람들이요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걸 사는 거예요. 출판사에서도 놀라고 나도 놀래고 본래는 1000부만 찍고 말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책이 이렇게 뒤통 맞고 이렇게 커가지고 내가 500부를 사준다고 해서 500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독자들이 이걸 막 달라고 그러니까 뭐 풀꽃문학관에 500부 갖고 왔는데 다시 가져갔어. 다시. 이거 찍으려면 일주일 열흘 걸리는데 책은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밥집에서 밥은 자꾸 달라고 하는데 밥을 해서 이렇게 지어서 갖다 주려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풀꽃문학관에 이미 지어진 밥이 있으니까 달라 그래갖고 차가 한 대 와갖고서는 다 가져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선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독자들한테 잘해야 돼요. 어떻게 시 안에 뭘 넣어야 될까?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을 넣어야 됩니다. 도파민은 뭡니까? 사람끼리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서로 우애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끝내는 나중에는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나는 지금도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쓰긴 썼어요. 사랑의 답함, 사랑의 솔루션, 해답,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가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내가 쓴 사랑에 대한 시예요. 물론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결혼식 주례로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신부들한테 내가 읽어주는 시입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콩깍지가 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좋은 걸 좋게 생각해 주는 건요 뻔한 거예요. 진짜로 사랑은 예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예쁘고 좋게 봐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아서만 우리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 정말로 예쁘지 않은데 우리를 예쁘게 봐준 거고 좋지 않은데 좋게 봐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귈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쁠 때만 그 사람을 예쁘게 봐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고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나는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사귈 때 중요한 거는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져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줘요.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도 속이지 마세요. 정말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준다는 사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많이 져주거든요. 나는 몰랐어요. 내가 진짜로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진짜로 나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기다려주고 져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늙어서 내가 알았습니다. 바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도파민 시 안에 들어갈 첫 번째 요소. 실제로 호르몬을 이렇게 주자는 게 아니고 이 도파민은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그 효력이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에요? 도파민 효력. 두 남자 여자 둘이가 썸 탔어. 그러면 좋아졌어. 그래서 계속 됐어. 이렇게 이제 발전했어. 몇 년? 3년. 3년. 예, 길어서 3년. 길어서. 그러니까 3년 안에 결혼을 해야 돼. 3년이 지나면 뭔가 이제 그때는 이제 뭐냐면 의리, 믿음 이런 걸로 이제 도파민이 아니고 이제 의리, 믿음 그러면 더 좋죠. 이 어떤 그 감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넘어서 의리, 믿음, 신뢰 그런 거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필요성, 존경, 존경까지는 어렵지. 어떻게 남자 여자가 서로 존경까지 합니까? 그래도 믿음이라든가 의리 여기까지 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파민. 두 번째는 세로토닌. 스톤이 아니라 세로토닌. 마음의 평화를 주는 호르몬. 마음의 평화를 주는 호르몬. 그리고 질서 있게 해주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귈 때 격하지 않게 평화롭게 이렇게 소통하고 사귀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호르몬. 이게 코로나 때 이게 도파민하고 그 세로토닌이 많이 결여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사람들이 격해지고 나빠지고 외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존감이 이제 떨어져서 깡통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시에다가 그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 문장으로 내용으로 괜찮다 기다리자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충분히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너는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암 걸린 사람한테 암이라면서 어떻게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속상하죠. 그러니까 그 암 걸린 사람한테는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기다려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참아주고 기다리고 져준다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숙된 우리 정서적인 노력과 그런 자세와 그런 품성이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 시 자체가 약과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잠이 안 올 때 시를 읽으면 잠이 잘 오고,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시를 읽으면 화가 좀 가라앉고, 그리고 우울할 때 시를 읽으면 좀 위안이 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그 시집을 안 읽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이 시 안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요,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남 생각하면서 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해서 그 처지에 맞는 이 시를 써줘야 된단 말이죠.
그 나는 시를 쓸 때 내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짧게 쓰자. 쇼트, 짧게 쓰자. 나도 굉장히 길게 쓴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쓰자. 심플. 그 다음에 쉽게 쓰자. 언어 표현이 뭐 비유 뭐 상징 그런 거 그거 따지지 마. 너무 그런 거 따져봐야 별것도 아니니까. 자꾸 어렵게 해서 되겠어요? 아주 지금도 우리가 따지는 게 힘들고 죽겠는데 그것까지 자꾸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시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시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내가 얘기해요. 따지며 읽기, 느끼며 읽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 고등학교생일 때 읽기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따지며입니까? 느끼며입니까? 따지며 읽었죠. 여러분 따지며 읽으면 한 번 읽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읽고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2는 3. 더 따질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무슨 이미지가 뭐고 이거 답은 뭐고 그러면 더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느끼면서 읽기는요. 느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정말로 시를 망친 것 중에 하나는요. 수능에 시험 문제가 그 시를 출제한 것부터 시를 망치게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에서 시 문제를 빼야 돼요. 시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요. 심지어는 대학교에서까지 그걸 분석적으로 읽는 거예요. 신춘문예 당선되려면 요렇게 쓰고 요렇게 하고 그런 것만 가르쳐 신춘문예 당선되면 뭐합니까 그거? 진짜 자기 인생에서 우러나오는 풍부한 경험과 자기 어떤 신념과 자기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 능력으로 시를 써서 신춘문예 당선돼 오랫동안 시를 쓰는 거지 한 번만 해갖고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원고료 타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 건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임팩트 있게 어떤 내용을 구성하는 거.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면 첫째 쇼트, 심플, 이지, 임팩트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내가 생각하는 시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는 아주 그 생성 그러니까 쓰게 된 배경이 아주 초라하고 단순해요. 초등학교 내가 교장할 때 애들이 풀꽃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하도 풀꽃 닮지 않게 그냥 엉성하게 그리길래 애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어. 얘들아 그렇게 그리면 풀꽃 아니야. 에? 그거 그리려면 자세히 봐야지. 그리고 오래 봐야지. 그리고 이쁘게 사랑스럽게 그려야지. 이렇게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잔소리를 그대로 걷어서 쓴 것이 풀꽃이라는 시예요. 근데 그 시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나도 모르게 끝에다가 너도 그렇다라고 붙인 거예요. 이 너도 그렇다라는 말이 정말로 나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 감기 걸렸으니까 마스크만 쓰고 다닐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감기 걸리지 않았어도 마스크 쓰겠다. 왜냐하면 너도 보호해주고 너도 중요하니까 내가 마스크 써서 내가 내 비말이 튀어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너도 그렇다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 마스크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가 이 1,000원짜리 4개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시대는요.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도 그렇다라고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바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지금 다급하고 우울하고 좀 짜증나고 좀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너도 그렇다 하면서 너를 인정하면서 살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책에 보면은 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가지고 있는 책에도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그랬어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꽃을 보듯 나를 봐라가 아니고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꽃이니까 내가 꽃인 내가 너를 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더 아름답고 밝고 좋게 이렇게 살아가자 그런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담론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살고 있어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봉길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뭐 그렇게 자기 손가락까지 자르면서 그렇게 총살당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시대는요, 그게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고 정신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인생의 과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일본하고 동등하게 우리가 맞서잖아요. 그때는 일본한테 속국이 돼서 우리가 우리말을 못 썼잖아요. 훈민정음이 있었어도 일본말을 썼어요. 학교에서도 다 일본말을 했어요. 일본말을. 그러니까 이 일본말이 국어고 한국말은 조선어였어요. 여러분 말 됩니까? 인정하겠어요? 영어를 국어라고 그러고 여러분 한국말을 그냥 그거는 조선어 한국말이라고 하겠어요? 일부 사람들은 국어를 한국어라고 하라고 하는데 나는 반대야. 우리는 그냥 국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셔널 랭귀지 그냥 국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코리안 랭귀지가 아니고 그냥 국어라고.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많이 한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일본 인간들한테 너무 눌려 살았잖아요. 우리 말을 못 썼어요. 일본말로 다 일본말로 글도 쓰고. 근데 놀랍게도 윤동주 선생은 29살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이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19이면 다 결혼했어요. 이 양반은 10년 동안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양반은 급한 것이 있었어요. 국가가 더 좋아지고 민족을 위해서 뭐 하는 그것이 더 필요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일본 인간들이 딱 알아서 갖고 잡아다가 후쿠오카 형무소에다 가둬놓고서 주사 넣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 선생은요, 독립운동원 사람이에요. 애국자예요. 그게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광복, 조국 독립, 뭐 이런 것이 최고의 담론이고 화두였고 우리 삶의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해방에 대해서 광복에 대해서 국가 건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했는데 다시 국가 재건, 뭐 이렇게 하다가 5.16, 뭐 학생 4.19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게 이제 긍정이든 부정이든지 간에 공업화, 산업화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지금 남은 것은 인간화입니다. 이혜령 선생이 얘기했어요. 피와 땀의 시대를 거쳐 지금은 눈물의 시대라고. 눈물은 개인의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다 가장 값진 거예요. 눈물은 희한한 겁니다. 기쁠 때도 울지만 슬플 때도 울지만 기쁠 때도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람의 감정이 격했을 때 가장 감정이 격해서 그것을 어떻게 밖으로 표출할 수 없을 때 그때 눈물로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안에 있는 사람이 막 너무너무 슬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 눈물이 탁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때 또 눈물이 탁 터져 나온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물이 꽉 찬 물이 넘쳐 나오듯이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야말로 이제는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감정을 살펴줘야 되고 서로 상대방의 감정을 함부로 상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돌보면서 살아가는 진짜 좋은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론이 바뀌었습니다. 거대 담론, 상층 담론이 아니고 하층 담론, 생활 담론, 주변 담론, 그리고 그 생활, 가까운 개인 이런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요 진짜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이따 질문 좀 하시죠.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집단적으로 우리 모여서 뭐 하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앞에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불안한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에서 어른들이 좀 아는 사람들이 지성들이 돌봐줘야 돼요. 좀 참아라라든지 화가 날 때는 좀 이런 걸 하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도 안 일해주는 거. 나는 저녁에 잘 때요 그 침대 위에 내 시집이나 내 책을 읽거나 동화책을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을 편히 자기 위해서. 뭐 신문 같은 거 절대로 안 읽어요. 뭐 누가 싸웠다든가 돈 떼먹었다든가 이런 거 안 읽어요. 그런 거 읽으면 잠 속에서 꿈속에서 내가 그냥 진을 치고 이제 꿈이 그냥 엉망되고 악몽이 되잖아요.
그 대신 피노키오 있어요. 내 머리맡에. 여러분 피노키오 큰 거 읽어본 적 있어요? 만화야 로텐 거 말고 크게 이만한 거, 거의 이만한 책 피노키오 우리 집에 있어요. 안내일기 있어요. 알프스 소녀 하이지 있어요. 빨강머리 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많이 읽지도 않아요. 잠이 안 올 때는 그런 걸 두어 페이지 읽어. 그러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책이 뭡니까? 수면제야. 책이 뭡니까? 좋은 꿈을 꾸는 그런 안내자예요. 그래서 나태주의 침대 위에는 무엇이 있다? 동화책이 있다. 여러분 보고 동화책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위로받을 것이 무엇인가?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그걸 찾아서 그걸 곁에 두면서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게, 그래도 힘들지만은 좀 여유 있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얘기하고 이제 질문 받을게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누가 몰라? 천국이 아닌가 누가 몰라?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에요. 어중간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가는 남편도 천사가 아니고 여자도 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가끔 생각해요.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때때로 천국과 같은 생각이 들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해보십시오. 이 세상을 자꾸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요, 조용히 있어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조금만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자기한테 체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내릴 때 밑에 빙판이 졌을 때 미끄러질 것 같다, 미끄러질 것 같다 생각하는데 쫄딱 미끄러져 본 적 있어요? 미리 자기한테 체면을 거는 거예요. 미끄러져라, 미끄러져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안 미끄러지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서 너 미끄러질 것이다, 미끄러져.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도 안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진다 하면서 가면은 미끄러질 듯 하다가 안 미끄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지만은 천국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부모, 형제, 가족,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가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은 제일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어리지고 말이죠. 이게 상처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까도 미나리 영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아버지는요, 대강 남자들은 뭔가 과업을 세우고 거기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을 막 무리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그냥 희생도 시키고 막 굴절도 시키고 막 끌고 간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 그 아이들이나 부모나 부인이나 이런 쪽에서 데미지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은 남자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내한테 용서받는 거, 자식한테 용서받는 거, 특히 아들한테 용서받는 거. 여러분, 아버지는 안 그랬나 몰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하고 안 좋게 했어요. 나도 우리 아들한테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관계가 가족이고 제일 나쁠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이걸 깰 수도 없어. 가족이기 때문에. 남은 그냥 안 만나고 깨버리면 되는데 이건 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아웅다웅 그냥 같이 모여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엉켜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관계를 나중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가까운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또 그 사람한테 천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라고 믿어줄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으로 해서 서로가 어쩌면 네가 나의 천사일지도 모르겠다. 네가 나의 수호천사일지 모르겠다. 나는 너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이라고 믿고 살을 때 노력할 때 조금은 한 번쯤은 이렇게 천국으로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을 천사라고 믿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천사가 되어줄 때가 있고 나도 또 그 사람한테 천사로 이렇게 비춰질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잘 읽고 잘 살아요. 이게 다 가리고 있으니까 뭐 반절만 봤는데 반절만 봐도 나중에 아는 척 합시다. 다음에 보면 모를 거야.